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를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고전 브로커믹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제1권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책의 저자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과 석장 교수인 버러스 커밍스입니다. 그는 한국 현대사 연구에 세계적인 석학을 빌겨봤죠. 한국전쟁의 기원 제1권의 원서는 81년 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은 방대한 미국 정부의 미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기원을 탐구하는 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국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파헤칩니다. 단순한 군사청들의 역사가 아닌 전쟁을 낳은 오래된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배경에 대한 탐구죠. 그리고 커밍스 교수는 한국전쟁 기원을 일제강점기를 오커스나 올라가 분석을 합니다. 식민지 경험의 유산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통치가 된 조선사회의 기국구조와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는지 집중 조명하고요. 이 민족 내부의 분열을 통해 이라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 시기 동안에 형성된 협력과 저항의 복잡한 구도 그리고 민족 내부에 깊어진 갈등과 적대감이 해방 이후 한반도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는지 밝히죠. 이 책은 한국전쟁을 1950년에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닌 오랜 기간 축적된 식민지 구조의 모순이 그리고 폭발한 결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해방 후 남북 간의 각각의 정치체제와 이념 대립의 근원이 어디인지 동창력을 제공하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비독서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진정한 기원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이 그 해답을 줄 겁니다. 한번 책의 첫 장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한 번쯤은 상상해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15세기 조선 사람이 한 19세기 그쯤에 서해 한양 거리를 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약간 바뀐 게 있긴 하겠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익숙한 풍경이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딱 70년 뒤인 뭐 일제강점기 때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할 때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겠죠. 식민지 양식 건물들이나 전차, 공장,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모습까지 완전 다른 이세카이라 느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1875년 미국인들이 조선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상업 혜택은 거의 없고 인프라도 변변치 않고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이라 이제 미국인들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사실적 짧은 시기긴 한데 이 시기를 보려고 해요. 35년 가량이니까 좀 짧긴 하죠. 이 기간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또 어떻게 바꿨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계급 구조라든지 국가의 성격, 경제 이런 부분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분단과 전쟁의 씨앗이 우리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때 당시의 복잡한 시기의 변화, 그리고 어느 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핵심적인 통찰과 기억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한번에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전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세기 후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일본은 어떻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9세기 후반 조선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500년 된 이시 왕조가 다스리는 농업 중심의 관료국가였습니다.
사회 질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분, 그리고 국가 권력, 또 지주와 소장노의 관계, 무엇보다 토지를 중심으로 모든 게 짜여 있었죠. 근데 이걸 당시 미국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개인의 자유, 그리고 상업과 산업의 발전,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로 막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간극이 엄청났겠네요. 그럼 일본은 어땠나요? 조선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랐을 것 같은데요. 19세기 중반에는 일본도 조선처럼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명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봉건주의입니다. 봉건제요? 물론 유럽식 봉건제랑은 좀 다르지만 봉건제 덕분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생산성 있는 분농업 시스템, 그리고 꽤 발달된 상업력, 유용한 상무정신, 그리고 교육받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기반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게 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업무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근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겁니다. 책을 보니까 일본의 근대화가 방어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서구 열강의 압력이 막 들어오니까 국가의 생존율을 위해서 뒤늦게 아주 급하게 근대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수학자 아렉산더 거세크론이라는 사람이 말한 후진성의 이론이라는 이점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후진성의 이점이요? 그게 뭐죠? 후바의 주자가 선마의 주자의 기술이나 경험을 빨리 모방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일본이 딱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리기스처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자연스럽게 산업화가 진행된 게 아니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업가 정신 같은 것도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가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산업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국가가 직접 나섰군요. 마치 국가가 경제 성장을 강하게 이끄는 뭐랄까 야심찬 부모 같다고 할까요? 근데 이 강력한 국가가 주도 발전 모델이 나중에 식민지 주소는요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진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다른 뭐 유럽 열강들의 식민 지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독특한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방어적 식민주의예요. 자원을 확보 혹은 서구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서구 외경들은 영토 확장을 추진하는데 사실 그때 이미 제국주의 시대가 좀 저물어가던 시기였어요. 시기적으로도요. 그렇죠. 둘째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세계 열강 중 유일하게 바로 옆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경우거든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별거가 아니라 절대로 아주 긴밀하게 본국에는 식민지를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리고 셋째는 계획성인데요. 일본은 다른 제국들과 달리 식민 통제한 사례를 막 연구하면서 굉장히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식민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했어요. 어떨 때는 현실보다 좀 너무 앞서가는 계획을 세울 정도죠. 굉장히 치밀했군요. 그럼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다가왔을 특징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마 이럴 겁니다. 많은 유럽 열강들은 여러 민족이나 부족을 막 섞어서 어떤 지역으로 하나를 묶는 국가 경제를 만들며 식민지를 창조했죠. 아, 맞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겠죠? 근데 일본은 이미 천년 이상 독립국가로 존재해왔고 안정된 국경과 동시적인 언어, 문화를 가진 이 조선이라는 정치들은 대체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있었던 걸 없애고 자기들 걸로 완전히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창조가 아니라 대체. 네, 바로 그겁니다. 기존 지배층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일본식 관료제, 일본식 엘리트, 그리고 일본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게 피지배 민족인 한국인들한테는 훨씬 더 큰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뭔가 뿌리채 뽑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네,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역사 자체를 그냥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통제의 정당성 자체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고
민족적인 저항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일제가 세운 그 식민지 국가는 이전 조선 왕조의 국가하고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힘의 차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씨 왕조는 그 보기에는 중앙 집권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반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한 국가였습니다. 사회 전체로는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근데 일제가 세운 식민국가, 즉 조선 총독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자율적이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 힘이 침투됐습니다. 앤드루 그라타체프라는 학자 연구를 보면 1937년에 약 2,100만 명의 조선인을 통치하기 위해 동원된 일본인 공직자 또는 전문직 정치자의 수가 24만 6천 명에 달했다 해요. 24만 6천 명이요? 엄청 많네요. 이게 같은 시기에 불란서가 월남을 통치하는 데 쓴 인력이랑 비교하면 수십 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때 거대한 관료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례 없는 규모로 자원을 동원했고 사회를 통제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와,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바뀐 것은 그 중 하나가 아무래도 물리적인 풍경, 즉 교통망이 아닐까 싶어요. 철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하인에는 철도가 시간과 공간 개념마저 흔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도는 정말 식민 통치와 경제 구조 개편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일본 본토, 즉 핵심부와 식민지, 조선 총독부, 주변부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상품 시장을 넓히고 생산과 소비 시간을 단축시켰죠. 맞아요. 군대 이동도 이때 훨씬 쉬웠어요. 대전 같은 작은 마을이 철도 교차점이 되면서 도시로 크게 성장하게 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대전이요? 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고 하죠. 이게 단순 회사가 아니었어요. 만주랑 조선 북부에 있는 그 일본의 그 대륙 경제 블록 구축의 선봉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일본 제국의 아래 하청 기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45년까지 한반도에는 약 6,200km의 철도가 깔렸는데 당시 주변구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인프라죠. 철도가 그렇게 경제의 혈맥을 바꿨다면 상업이나 기업 활동 같은 경제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상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선은 전통적으로 상업을 좀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상인의 계층의 힘도 조선시대 때는 되게 약했죠. 근데 개항 이후에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경제적에도 밀리니까 토착 자본 성장이 또 어려워졌죠. 식민지 시기에는 뭐 일본이 모든 자본을 거의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1910년 자료 그리고 1910년 자료만 봐도 일본인 소유 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70%나 된다고요? 그럼 한국인 자본가의 활동은 거의 없었던 거네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일부 한국인 기업가가 등장합니다. 자료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김성수라고 지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동아일보나 경성방식 같은 기업을 세우며 민족 자본을 키우려 시도했죠. 호남 지역 기반으로. 아, 김성수 씨, 동아일보랑 그다음에 경성방직도 있었군요. 네, 또 다른 부류는 박흥식이라는 사람인데 평민 출신이어서 화신백화점 같은 것을 세워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분도처럼 일본 자본이나 식민 권력 같은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활동해야만 했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았다는 거예요. 특히 30년대 후반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중화공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조선총독부, 식민지은행,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거대 재벌, 자이와트라 하죠. 이 은행가 완전 주도했습니다. 한국인 자본은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 당시 자본주의나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랐죠. 여전히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상업 활동을 좀 낮춰보는 시선이 있었고, 게다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특성상 때문에 자본가들이 외세, 즉 일본의 빌부터 부를 쌓는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민족 자본이라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약간 네버의 이방인처럼 여기지고 했어요. 1965년에 서울에 열렸던 어떤 학술 행위 기록을 보면 한국 학자들은 당시 자본가들을 거의 폭력권 정도로 보는데 미국 학자들은 근대화 주역으로 보는 아주 시각차가 뚜렷하게 납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경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사회 구성원, 특히 노동자 계층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식민지 후반으로 갈수록 산업 노동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30년대 후반에는 전쟁 물자 생산업 및 공업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인 공장 노동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43년 당시 통계를 보면 한국 내 공장 노동자만 130만 명이 넘었어요. 130만 명이요? 국내에서만 그렇게 많았다고요? 이게 당시 중국 전체 산업의 노동자 수가 거의 망망 규모입니다. 일본은 거기다 일본 본토나 만주로 건너가서 일한 사람만 수십만 명이니까 합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노동 계급이 불안정 상태였다 이런 지적이 자료에 있던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원래 농촌에서 토지를 잃고 도시나 공장지대로 흘러온 사람들이었어요. 아, 일본에게 땅을 빼앗긴 농민 출신이라는 얘기군요. 완전한 산업 노동자로서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죠. 언젠가는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둔 하이브리드 상태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도시나 공장으로 오게 된 과정은 얘네가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20년대, 30년대 토지가 소수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아래로부터의 이동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37년 당시에 중일전쟁 이후 전시 동원 체제가 강화되면서 강제징용이나 이런 걸로 끌려온 위로부터의 동원입니다. 특히 후자는 강제성이 아주 강하죠. 듣기만 해도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노동 환경이나 처우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정말 이렇겠습니다. 특히 전시체제 하에 노동자 부업 같은 건 다 무시가 됐고요. 군대식 통제가 일상화했습니다. 탄광처럼 아주 위험한 작업 환경에는 많은 한국인이 내몰렸고 식량 배급마저 부족했어요. 식량까지요? 결정적으로 많은 일을 해도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절반 혹은 심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먹지 못하는 심한 민족 차별이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과 차별이 당연히 큰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이 이런 불만을 좀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통제를 더 쉽게 하려고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을 썼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일본 애들이 정말 교묘한 방식을 썼었어요. 예를 들면 경찰이나 하급관리 같은 식민통치 맨 앞줄에 있는 집행기구에 한국인들을 채용한 거죠. 그러면 한국인 관리가 동포에게 세금을 걷고 한국인 경찰이 동포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자기들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하는 거군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비지배층의 불만이 일본인 지배자가 아니라 같은 민족인 협력자를 향하게 된 거죠. 만주에서는 심지어 한국인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항일 게릴라 토벌에 앞장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러한 방식은 당시 한국인 엘리트들에게도 저항과 협력 사이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했어요. 결과적으로 민족 공동체 내부에 아주 깊은 불신과 분열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 상처가 해방 이후까지 쭉 이어지게 된 거죠. 아, 정말 가슴 아픈 역사네요. 하지만 이런 억압 속에서 저항은 계속되었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초기에는 유학자들이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기민년에 일어난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게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 민족주의 지정 내에서는 좀 나눠졌어요. 국내 교육이나 문화운동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는 온건한 노선이었고 국외에서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서는 강경 노선도 있었어요. 노선이 좀 달랐군요. 네,
공산주의 운동 역시 국내 조직을 만들려는 흐름,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는 세력, 중국 공산당과 연계한 예난파, 그리고 만주에서 직접 무장투쟁을 벌인 항일 발치산 등은 아주 여러 갈래로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일제 탄압이 문학심에서 모두들 큰 어려움을 겪지만요. 특히 그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이 이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등장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30년대 만주, 즉 중국 동북부 국경지대는 항일 게릴라의 활동에 아주 중요한 무대였어요. 석탄이나 철 같은 자원도 풍부했고 동시에 굉장히 빈곤했고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정말 강했었거든요. 많은 한국인 이주민들이 따라서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양징이 같은 중국인 지도자가 이끈 동북 한일연군이라는 연합부대가 있었는데 그 산하에 김일성이 수백 명 규모의 조선인 부대를 이끌어 두강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37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7년에는 보천보 습격 같은 활동은 당시에도 꽤 알려졌죠. 일본 경찰 기록이나 소련 측 자료 그리고 해방 직전에는 미 공보 문서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였어요. 아, 그때 이미 이름이 좀 알려졌군요. 당시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김일성이 해방 후에 북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자료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항일투쟁의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활동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일본에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전향을 강요받는 등 대중적인 신망을 일으거나 활동 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김일성이는 끝까지 싸운 투사라는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역시 이미지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나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적 구호를 내걸어서 한국인 부대원들의 지지를 계속 유지한 거죠. 자신의 세력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했던 겁니다. 이것이 해방이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된 거죠. 그의 김일성에게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김일성의 부대를 추격하고 도발하기 위해 일본이 만든 특설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지휘관 중에 김석원이라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일본 육사 출신의 만주에서 한일 발치산 도발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한국인이 한국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거군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김석원이라는 인물이 해방 후에는 남한 군대의 핵심 지휘관이 돼서 한국전쟁 내 북진의 선봉에 앞서기도 했습니다. 아침은 원산,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묵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이처럼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항일투쟁과 친일협력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사로만 남긴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동족 상선의 미국으로 직결되는 뿌리 깊은 원인이 된 거죠. 일본이 뿌린 분열의 씨앗이 결국 우리 민족을 거둔 셈이죠. 오늘 우리는 이번에 책을 통해서 일제강점기가 한국 사회에 남긴 그 깊고 복잡한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왕조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산업화된 식민지로의 급변, 또 지주, 기업가, 공장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 강력하지만 우리 것이 아닌 외래적인 국가 권력의 경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분할 통치 속에서 깊어진 민족 내부의 균열까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정말 단순하게 지나간 역사가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과 전쟁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정말 중요한 역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 주도의 압축성장 모델 같은 거죠. 엘리트가 형성되는 과정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갈등의 뿌리 같은 것들 혹은 많은 부분에서 식민지 시기의 경험과 그 유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일본 식민 통치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리적 인접성이라든지 통치의 강도와 침투력, 그리고 특히 한국인을 이용해서 한국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분할 통치 전략 같은 여러 면에서 외국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 특수성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 식민 통치의 특수성이 해방 이후 한국 발전 경로를 다른 식민 경험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을지 우리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